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했지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차 바이오텍 23,020원에 20%요. 완전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아니요,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네. 오래 가지고 계셨지만 그때 매도를 못 하셨네요. 네. 그리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반등은 가능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차바이오텍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과연 좀 어려우신가 봐요. 다들. 그러니까요. 중립을 들어주셨고 네. 한 분만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긍정 의견 또 들어봐야죠. 네. 네, 조범수 팀장님, 차바이오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지난달에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한 이력이 있거든요. 사실 차바이오텍이 줄기세포 쪽 관련돼서 임상 결과 지금 1상, 2상 A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섹터긴 합니다. 저는 근데 긍정드린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와서요. 사실 바이오 종목들은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임상 실패하거나 아니면 유중 한번 떴다 하면은 주가 잘 올라가던 것도 순식간에 내려오는 거는 항상 부지기 일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도 좀 증명한 기업이고 차백신연구소와 좀 연결적으로 봤었을 때 차백신연구소 때문에 밀렸던 적도 좀 있었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당장 차바이오텍 지금 주가 지금 평단가가 23,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장기간 내에서 바라봤었을 때도 뭐 23,000원 물리신 구간 그렇게 어찌 보면은 높은 구간도 아니에요. 이 종목이 지금 산장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21년도 상장됐고 이제 2년 이제 꼭 곧 있으면 또 3년 지나네요. 상장한 이후에 3년 지나고 현재 구간처럼 어찌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정배열로 이렇게 돌린 상황까지 잘 유지해 준다면은 지금 실적도 잘 받쳐주고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슈 모멘텀이 없습니다. 좀 부족한 모습 때문에라도 주가에 주목이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겠죠. 23,000원이라는 금액 내에서 20% 비중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바이오 관련해서 결국에 항상 대응을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결국에 언제나 바이오는 한방입니다. 바이오는 언제나 한방이다 보니까 언제 올라오나 하면서 기다리시는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요. 23,000원 평단가 높은 구간도 아니고 저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임상 소식이 추가적으로 아마 다음번 이제 삼상 소식 나올 겁니다. 삼상 소식 나오는 시점에서 아마 이번에 이 상승 구간 나왔었던 게 1상에서 2상 A 나왔었을 때 상승 나왔던 거다 보니까 3상까지 아마 기간이 조금 남았을 겁니다. 아마 한 3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기다려 보셔야 될 텐데 그 뉴스 나오면은 저는 충분하게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추가 임상 소식만 나온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다. 그래서 긍정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이오들 대응하실 때 급등 나올 때마다 항상 비중 줄여가는 그런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바이오 사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할 각오하고 사시라고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지금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바이오텍 기간 내에서 아마 또 좋은 임상 소식 들려오면 급등 나올 때 아마 23,000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 여부 가능해 보이니까요. 기술적 상으로는 23,000원 돌파하실 때 한번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물량 한번 지켜보시자. 저는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추가적으로 임상 소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네. 조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좀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바이오텍 좀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소외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지루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설명 다 잘해주셨는데 네. 중요한 건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가지고 이슈가 다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폐렴 관련돼 가지고 독감 이슈 관련돼 가지고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이래 가지고 뭐 구치아품 이런 종목들이 들썩였다가 다시 좀 조용해지고
그리고 줄기세포는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와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도 언제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줄기세포에 대해서 주목을 할지에 대해서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장투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 의견을 드려야 맞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중립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뭐 더 하락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뭐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 드렸고 그래서 지금 기약 없는 기다림이 결론은 뭐냐면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 근래 뭐 내년 봄까지도 아직까지 줄기세포 관련된 어떤 확해라든지 이슈가 있을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는 뭐 언급들과 뉴스가 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일단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명확하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말이 뱅뱅 도는데 그러니까 지금 뱅뱅 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되 조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좀 기간적으로는 조금 기약 없이 약간 기다릴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한번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종근당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2만 9천 원에 20%요. 12만 9천 원에 20%.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뭐 창사일에 최대 뭐 수출을 음. 해놨다고 네. 해서. 그때 상한가 기록한 날 들어가셨나요? 예, 아. 그날 아니야 상한가 다음 날이죠. 예. 맞아요. 예, 20 몇 프로 오른 다음 날 네. 또 뭐 막 사라고 또 TV에서 추천하길래 아, 샀는데 계속 떨어져서요. 맞아요. 뭐 노바티스에 이거를- 기술 네. 수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은 이후에 정말 강한 상승 탄력 받았었는데 그 네. 이후로는 좀 소식이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 굉장히 그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종근당은 과연 이것도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계속 바이오 종목들이 나오는데 좀 중립 의견을 들어주신 분들이 참 많네요. 아쉽게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일단 손여로 팀장님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 대 저평가 매력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길게 보유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이슈 나왔을 때 좀 청사를 준비를 하자. 근데 종근당이 어떤 실적이 안 나오는 신약개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청산 가능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근당 관련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제약기업이면서도 뭐 종근당 홀딩스나 뭐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신약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뭐 신약 및 계량 신약 그다음에 이제 저 시청자분 조금 아쉽죠. 이제 투자라는 게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으라는데 수출 나왔다는데 사셨다니까 아쉽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하다가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뭐 비중 관리하다가 어떤 수출이나 어떤 실적 발표하거나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개인 투자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가는데 그 물량을 받으셨다니까 일단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이제 종근당이 기술 수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종근당 같은 경우는 뭐 한올바이오 파마나 뭐 에이벨바이오,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과연 뭐 저평가 매력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업종포가 45.48인데 현재포가 18.07이고 12개월 선행포가 16.53입니다. 업종 대비 3분의 1가량 저평가를 갖고 있는데 너무 기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은 저평가 매력도보다 어떤 신약 개발, 어떤 재무가치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부양되는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종근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단기적인 지지관 이탈했을지라도 중기적인 지지관은 지지하는 모습이고 그 아랫단은 21선과 61선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11월 6일 11월 6일에는 그쵸? 지금 보시면 11월 6일 상한가를 갔는데 외국인이 거의 한 12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을 12억을 팔았고 이제 개인이 8억을 받았죠. 개인이 8억을 받고 기관이 4억 받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은 뭐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 물량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오늘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기적인 지지구간과 21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11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4천 원, 2차 목표가 14만 원 잡고 가급적 일단은 비중 10% 이상은 요 매수가나 약손실가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그래도 저평가 매력도 있으니까 14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인 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종근당도 이번에 중립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 앞서서도 중립 의견 들어주셨는데 종근당도 그럼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요거는 이제 차바이오텍과는 달리 네. 네. 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대규모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 게 지금의 상황이 좀 덜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월 6일 날 1조 7천억 이제 기술출 계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급등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한미약품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2015년도에 5조가량의 기술출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인데 날짜를 보면 2015년 10월 6일이거든요. 보시면 이때 당시 5조가량 기술출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게 60만 원대에서 점상한가 갔어요. 점상한가 갔는데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전 고점 돌려주고 주가가 그 이후에 보시면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한미약품의 차트를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잘 팔고 나와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이 다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가 12만 9천 원인데 12만 9천 원까지 준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미약품 사례처럼 1차 고점 찍고 밀린 다음에 다시 전고점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요 구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은 일단 팔고 한미약품 사례를 보신다라면은 다시 재접근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지금 생각나는 게 한미약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약품을 포함을 해서 과거에 대규모 기술출 계약 소식이 있었던 종목들 흐름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 사례만 쭉 찾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과거에 기술 수출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을 잘 대입해서 한번 주가 차트 흐름을 분석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근당으로 수익 내시길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꼼꼼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6545번님께서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8만 6천 원, 5% 오래됐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 차트를 보니까 15만 원 부근에 뭐 매물대가 있는 건지 계속 찍고 내려오고를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래되신 시청자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뭐 석유화학 쪽은 조금 침체이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2차 전지 쪽 덕분에 실적이 좀 기대보다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성훈 차장님은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아직은 석유화학 쪽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는 걸까요?
업황 자체가 뭐 좋다라고 할 수는 단언을 할 수는 없죠. 뭐 중국 쪽 소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3분기 때도 원래 지금 적자를 예상했었지만 흑자로 했던 게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레깅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 $100대 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레깅 효과가 흑자를 좀 견인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폭이 그 3분기만큼 재현될까 하는 부분은 의구심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의 여러 가지 좀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를 좀 찾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이제 석유와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나야 이런 3분기 때 레깅 효과를 떠나가지고 펀더멘탈 상으로의 이 어떤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반다고 하더라도 뭐 11월 달부터 오르고 내림을 좀 반복하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그 전에 올해 최고가로 할 수 있는 뭐 20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뭐 IT나 이런 그 IT가 아니라 어떤 자동차나 이쪽에서의 실적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올라가는 그러니까 악폭을 회복하는 속도가 약간 더딜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한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되고 그리고 3분기 때 있었던 실적의 요인이었던 유가에 대한 변동성 부분을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좀 불분명한 상태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상으로 접근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중립 의견이 좀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 케미칼에 대한 상담 들어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4816번님께서 세경 하이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25,000원대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물타기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5,000원이면 이분도 되게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마음고생이 네.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도 약간씩 올라와주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희망을 걸어도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이 두 분이 있고 중립 두 분이 있는데 사실 폴더블 폰 관련주잖아요. 네. 요즘에 또 폴더블 폰 관련주 이야기가 참 잠잠한 것 같아요. 네. 뭐 보면은 지금 증권사에서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도 했고 뭐 무상증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립 의견을 주신 조범수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무중 효과 내지는 주가가 저평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용인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10,000원에서 14,000원 넘어서 16,000원까지 반등이 네. 나온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평가 요인으로 시장에서 세경 하이테크 올렸으니까 더 볼까요 말까요 수준인 건데 이 세경 하이테크가 그 폴더블 폰에서 필름 쪽을 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최근에 시장 형태 특히나 스마트폰 내지는 뭐 이쪽 PC 업계가 이제 연말 맞아가지고 또 성수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축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을 연이어서 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좀 요건이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아직 완벽하게 경기 회복 구간으로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스마트폰 내지 PC에 대한 수요가 올라온다고 해도 고가 이제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완전하게 올라온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가 사실 저평가인 거는 맞지만 예전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중립을 드렸고요. 사실 수요 회복기 들어가면서 이제 향후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폴더블이 아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출권 관련해서 분기 실적 보고서도 보시면은 수출액들이 내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데코필름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학필름까지도 전반적으로 수출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 수출 샤오미 이쪽으로도 연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외부향으로 수출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굉장히 실적 기대감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현재 평단가가 25,000원. 네. 25,000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25,000원이면은 딱 그거 보면 여기예요. 여기니까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네.
저는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그거예요. 25,000원 추가 매수까지 하시고 비중이 지금 15%신데 그럼 똑같이 1대1 비중으로 맞춰서 들어가셔도 뭐 2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요. 당장 물론 수요 회복기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좀 이제 전반적으로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좀 매집 형태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은데 선행적으로 들어오시기보다는 조금 한 차례만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미 저가권에서 충분히 상승 퍼센테이지 많이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저가권에서 몇 퍼센트 올라왔나요? 17,000원까지? 네, 대략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만 원부터 올라왔으니까 뭐 68%가량 올라왔네요. 이런 타이밍에서는 잠깐 한숨 쉬어가면서 정배열 돌리는 거 먼저 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역배열 종목들 말씀드릴 때 뭐 장기 이동평균선 맞으면 파십시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맞고 눌려 있습니다. 여기 현재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를 가질 거냐 가격 조정을 가질 거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기간 조정을 가졌나 가격 조정이 오면은 오케이 땡큐 하면서 그럼 매수하시면 돼요. 폴더폰 어차피 시간 지나면서 판매량 회복할 거고 그리고 점차 생산량도 늘어날 겁니다. 당연 명백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당장의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가격 조정 와가지고 네, 만 원에서 12,000원 사이 온다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런 고가폰 형태의 매출 구조가 계속 점차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저가형 휴대폰을 출시하고 유럽향 그리고 북미향에 출시하던 저가폰들도 계속해서 좋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시피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폴더블 폰 관련주는 너무 시장 외적인 부분이다. 이게 AI랑 연계되기에도 좀 어렵잖아요. 폴더블 폰 쪽으로 AI 연계된다 하면 소식 나오면 좀 갈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좀 애매합니다. 가격 조정 오면은 매수하시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뭐 긍정적이고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하긴 한데 뭔가 시장에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일단은 추세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 세경 하이테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재성님께서 나노팀을 가지고 계십니다. 21,000원에 5%. 6개월 보호 예수도 풀린 것 같은데 오르다 내리고 속상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나름 또 신규 상장주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6개월도 지났는데 네.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노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나노팀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오,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네요, 나노팀. 그러면 일단 손유로 팀장님께 긍정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노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시나요? 네, 반등의 기미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나노팀의 기업 계열을 보면은 열관리 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방열판을 메꾸는 그런 소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에 관련이 있고 뉴스를 보니까 이제 대전에 8,000평 규모의 제3공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적이 지금 당장 반영된다는 것은 아니고 약 2년 뒤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이 2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나? 이 부분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대장급 종목들부터 움직이고 있고 리튬 관련 대장급 종목들부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노팀까지는 아직 순서가 오고 있지 않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나노팀이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랑 2분기 잘했고 3분기에 다소 훼손이 됐는데 흑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과 좀 유사한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간 실적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 이제 거의 최저가를 갖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가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보다 매수가 우세합니다. 뭐 쭉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매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과거보다는 최근 한 달 이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이 많아졌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2차전지 바닥이 언제일까? 이 부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2차전지 바닥이 오기 전에 이 종목이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한 데다가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업종퍼가 66.56인데 현재퍼가 59.18입니다. 미세하게 저평가함을 또 갖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과연 얼마에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14,000원부터 13,000원까지 추가 매수하시면서 비중 10% 맞추시면서 약 1에서 2개월 이내에 2차전지 바닥이 돌아오고 2차전지 업황 성장 기대감에 우상이 한다고 하면은 나노팀은 시가총액이 2천억대 전후이기 때문에 좀 일간 변동수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8,000원, 2차 목표가는 22,000원 잡고 나노팀 이 증설에 따라서 실적이 얼마나 빨리 돌아올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흑자 유지 기업이고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또 긍정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두 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공모가 근처까지 지금 빠졌다가 네. 1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음.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우리 정태근 이사님 나노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네. 그 주식을 하다가 정말 짜증이 날 때 음. 오를 때 안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예. 이게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근데 나노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평선 말씀을 드리면은 61선 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그 N자형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꼬여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소외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글쎄요. 아까 이제 손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그런 호재가 나와서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적어도 이제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지고 만약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과연 내 본전까지 올라올까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요거는 어떻게 대항일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2차전지 뭐 방열 소재 관련돼 가지고 배터리 이제 화재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테마로 인해 가지고 급작스럽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반등이 나오는 게 쉽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작게나마 그래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지금은 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 좀 막연한 기대를 걸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부정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뭐 운 좋게라도 손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전기차 화재라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저도 말씀했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 외에는 그렇게 좋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상당히 어려운 힘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권 그러니까 14,000원 이상에서 일단 가격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좀 예상 외에 어떤 호재가 나오는지 한번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런 기다림 때문에 부정 의견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시각은 좀 항상 전문가 분들마다 좀 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좀 힘내시고 나노팀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한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이스페타시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월 초에 매수했거든요. 네. 32,000원에 20%요. 그래도 약간은 수익권이시네요. 네. 네. 어디까지? 9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 네. 네, 어디까지 갈지 고민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스페타시스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올긍정 나왔습니다. 역시나 그러니까요. 뭐 반도체 종목이 나오면은 대부분은 네. 긍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근데 이스페타시스 지금 네. 좀 고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반도체 좋아하시잖아요. 이스페타시스도 좀 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전 고점까지?
이게 사실 그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게 네. 실적 대비해서 반도체들이 높게 있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국내에서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수혜를 잇는 거래 관련주는 이수페타시스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정확히 엔비디아의 GPU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TPU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AI 텐서코어 프로젝트 이쪽이랑은 좀 연계가 사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살짝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엔비디아 테마주입니다. 많은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약간 데드라인이 가까워졌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간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오픈 AI의 CEO 샘 울트먼이 오픈 AI에서 이사회에서 회의건 통해 가지고 해임된 이후 다시 오늘 또 오픈 AI를 찾아갔더니 오픈 AI와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봤더니 몇 분 전에 또 들려온 소식으로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하겠습니다. 라면서 약간 무슨 이 말장난도 같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데 사실 그만큼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건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습니다. 이제 그 결정적인 한 방이 20일 아침부터 어떻게 반영될지 엔비디아를 통해서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서 저희가 좀 보면서 엔비디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였나요? 2014년도부터 EPS 내지는 실적 예상치 관련해 가지고 하회한 적이 총 4번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솔직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내놓다 보니까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금요일장에서도 아마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와 연계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SMIC, 인스푸어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이미 40% 넘는 매출 비중 보여줬다. 엔비디아 가이던스도 그만큼 40% 이상이다. 잘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은 걱정은 없고 다음 분기 관련돼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까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H200 그리고 B100 좀 이 네이밍이 헷갈립니다. A, H, B 이렇게 지금 나뉘었는데 H200을 이번에 SC 2023에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한 게 B100인데 B100 같은 경우는 H200 대비해서 성능이 2배랍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 제시한 게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현재 4분기 내에서 1분기 사이에는 이 재고 축적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로 매출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서 소강 상태 접어드니까 신제품 발매하자 하면서 게이밍 쪽 GPU 쪽에서 신제품 발매를 합니다. 이거 이수페타시스 실적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게 조금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가이던스에서 미리 선행적으로 B100, H200을 공개했다시피 이미 기대치는 죄다 충족을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황 회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야기하면은 온갖 좋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 부분까지 기대해봤을 때는 저는 엔비디아 한 7대3 정도로 70% 정도 좋게 나올 거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30% 정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21일 날에 일부 비중 줄여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 나는 야수의 심장이다 하시면은 그냥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픈 AI의 샘 울트먼이 왜 나갔냐? 하고 하면 이사회와 소통 부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통 부재 부분에서 어떤 게 포인트였냐? 이 샘 울트먼이 지금 엔비디아 너무 비싸다. 잡아야겠다. 우리도 TPU 개발합시다. 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CPU, GPU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개발을 성과를 지금 내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엔비디아를 잡기 위한 후발주자가 또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안정적인 추세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신제품 내놓은 부분이 엔비디아의 좀 피해 어찌 보면은 지금 이익 구간, 독점 구간을 좀 어느 정도 해제시켜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주의를 좀 요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일 7시 30분 데드라인입니다. 그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관해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BNK 투자증권에서도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더라고요. 32,000원에서 예. 3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 우리 시청자님도 매수가랑 거의 근접한 부분인데 과연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할지 또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이성욱 차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네.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이제 3만 원대를 지금 돌파를 지금 한 상태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그 뭐 전체 뭐 SK하이닉스도 많이 관련 기업으로 꼽히지만 이수페타시스가 그 전에 PCB를 뭐 10년 이상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하게 좀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 관련 기업으로서는 저는 항상 이제 이수페타시를 1순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MLB 여러 가지 뭐 다층 이 AI 가속기라고 했지만 결국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HBM과 연결했을 때는 이수페타시스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제 그 HBM과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의 기술력은 그 전에 엔비디아와의 이런 고객사 그리고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가장 좀 엔비디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때마침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3분기에 이어서 3분기 때도 예상치에 대비해서 높았던 걸 봤을 때는 전 4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간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수페타시스의 이 주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MLB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래 경쟁사가 또 이제 중국 쪽이었지만 뭐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이런 그 정치나 이런 관계 이슈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에 대한 이 등락폭도 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수페타시스의 이 MLB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오름에 올랐지 이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좀 일회성 비용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으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일회성 비용 나갔지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도 그렇지만은 기저 효과가 지금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도 그거 때마침 괜찮잖아요. 엔비디아 실적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은 좀 크게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좀 3만 200원인데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보유 관점을 당연히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 세론 뉴스가 아니길 이런 네.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수페타시스 그래도 좀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 좀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석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이 20%요. 아, 16,000원에 20%.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 저기요. 한 10% 18,000원이 팔고 아, 좀 더 올라가기 기다렸더니 팍 떨어져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아, 이미 한번 수익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추세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나뉘어졌네요, 의견이. 그러니까요. 뭐 워낙 주가 변동성도 최근에 크기는 했는데 네. 뭐 전쟁 이슈도 그렇고 좀 이슈가 있긴 하잖아요. 네. 정태근 이사님은 부정 의견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테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항상 뭐 유가라든지 가스 이슈가 있으면은 뭐 석유 유통 관리들 들썩이잖아요. 오늘 장처마에도 브리핑할 때도 이제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 감산 얘기하게 되면서 극동유화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요거 차트 잠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자, 잘 보세요. 지금 요렇게 보게 되면은 2022년도 초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식었다가 이제 또 조용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들썩인 지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예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은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호주에서 뭐 더 이상 LNG를 생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든지 중동에서 뭐 3차 대전이 난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안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9월달 이전처럼 이렇게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을 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라도 일단은 수익 실현 하셨다 그랬잖아요. 수익 실현 하셨다라면은 수익 실현 한 거하고 지금 손실분하고 만약에 이거를 합쳤을 때 수익이라면은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왠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극동기아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대성에도 그렇고 한국소도 그렇고 공통점이 서두에 말씀대로 어떤 뭐 유가라든지 LNG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뭐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수익 계산해 보니까 손실보다 수익이 좀 낮네. 그래서 빠져나와서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가 1번이고 들어보니까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등이 나왔고 또 반등이 나왔고 근데 지금 또 기다리니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뭐 많다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더라도 손실이 조금밖에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판다. 1번, 2번 요거밖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번 아니면 2번으로 일단 판단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뭐 유가 관련주들 좀 단기적인 재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긍정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석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최근에 뭐 이슈라든지 유가 관련 이슈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확실히 기술적 위치도 이제 박스권 바닥권에 다 왔고 수급적인도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이 대장급으로 분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총선 정치 인맥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이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유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유가는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20%이시고 조금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미 수익을 한번 입은 경향이 있고 일단 한국석유가 지금 당장 움직인다라는 보장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나마 유가 관련 종목들이 강세에 보일 때 그래도 흥국석유 다음 이제 흥국석유가 1등 그다음 2등이 한국석유 그다음 3등이 극동유화 일단 뭐 시청자분께서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을 알고 접근하셨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이 안 되시는데 만약에 가치 투자로 접근하셨다라고 하시면 조금 잘못 들어가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가 정제 마진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아스팔트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화학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연간 실적은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유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유가 관련해서는 감산 관련했을 때는 감산으로 유가가 오르는 것은 이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주는데 조금 큰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인지를 신문에서 주요 정보를 따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 총선만큼 2차전지만큼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숨을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위주로 고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하실 필요 없고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는데 관심도는 좀 밀려져 있는데 관심도 지금 핫한 섹터들이 차익 실현 나올 때 이 유가 관련 종목들 수급이 붙는지 지켜보시고 유가나 이스라엘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해당 종목의 거래에 실렸을 때는 그때는 조금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 조금 너프하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4,500원, 2차 목표가는 16,400원 정도 잡고 안전하게 손실 줄이면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 마시고 두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마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SAMG 엔터를 3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손실권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17% 급등했지만 오늘 종가는 21,000원대였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많이 걱정되시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역시 올궁정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책 테마로도 또 묶인 종목이라서 맞아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조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워낙 또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뭐 일단 출산주 관련해 가지고 출산주들이 항상 매력도에 대한 문제가 올라오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율은 올라오냐입니다. 네.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출산율에 그 기인 안 하고 있는 한 사람 중으로서 솔직히 그 출산율을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쌈지엔터가 그 티니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국 진출까지 좀 했었던 만큼 실상 이번 매출 증가에 좀 이제 해외권이 좀 도움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쌈지엔터 총선까지 보셔야죠. 사실 이 저출산 관련돼서 지원책 내지는 이 총선을 앞두고 언급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쌈지엔터 뭐 누구 좌쪽이냐 우쪽이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출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눌린 것도 있고 상장된 지 지금 1년 가까운 시간 지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상승 추세에 뿜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주들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지는 않지만 총선 기간 유지되면서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만큼 현재 시장 11월 한 달 동안은 좀 계속해서 수급이 말라붙고 오히려 정치 테마 이쪽으로 시장이 맥이 또 쏠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저는 홀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올라올 때마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를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저출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해결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미래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보시자. 중국향 매출이 그렇게 좀 단기적인 모습으로만 일단은 확인되지 좀 중장기적인 이제 좋은 흐름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녀가 있으면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저출산에 좀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저출산 관련주들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통적인 정책이기 맞아요.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22님이 보내주셨는데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십니다. 44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무려 100%라고 하시네요. 네, 상승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좀 수익권이신데 음. 과연 이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가 네,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차전지 대표주 음.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부정 한 분이 나왔는데 네. 그럼 일단은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욱 차장님이 긍정 남겨주셨거든요. 바닥권에서 좀 탈출 가능할까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중대형 배터리 부분 쪽에서도 음. 이 삼성 SDI 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8% 나오는 기업은 거의 삼성 SDI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 SDI가 다른 이제 2차 배터리 그 기업들 대비해서 약간 행보가 좀 따라가고 있죠. 뭐 BMW나 이쪽에서의 기업 해외 고객들을 중심으로 특히 유럽 쪽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어떤 좀 미국 쪽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 또 미국 공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배터리 셀 기업들 대비해서는 소외받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형 배터리 부분 쪽에서는 저는 삼성 SDI가 유럽 쪽에서의 고객사와 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출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크게 좀 의심할 여지는 저는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 업황에 대한 시황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체 어떤 배터리나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그 다른 이런 장비 기업들한테도 모두 통용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삼성 SDI가 다른 배터리 셀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좀 과매도 구간에 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라서 저는 지금 100%의 비중을 지금 갖고 계신데 우선 좀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보유 관점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근데 이제 100%라는 부분은 좀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와서는 이 비중을 좀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앞서서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다른 YT 업종이나 여러 다른 섹터 부분에서도 좀 지금 그 좀 포트를 분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좀 분산하시는 전략도 추후에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100%라서 약간은 부담은 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앞으로의 좀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유가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0703번님께서 S-오일 가지고 계시고요. 75,000원에 10%입니다. 오늘 약간 손절하고 10%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어요. 이미 손절을 하긴 하셨네요. 네. 저희가 오늘 유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S-오일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정의 이유는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유가 관련해서 네. 네, 다들 긍정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정태근 이사님 부정으로 보시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 한국 석유를 부정으로 들었는데 S-오일을 긍정으로 들면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서도 그래도 뭐 대형주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누가요? 누가요? 예.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상담 이어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S-오일은 그간 한번 보시면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요것도 차트를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자 2022년도 초반에 상당히 잘 나갔죠.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2020년도 말부터 2022년 초반까지 이제 쭉 이제 우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왜 S-오일이 올라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제 마진이 이때 당시 상당히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가려면은 적어도 이때만큼의 정제 마진이 요 네모칸 쳐드릴게요. 요 구간만큼의 정제 마진이 나와야 S-오일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75달러잖아요. 75달러 상황이었고 2022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얼마 갔죠? 거의 130불 갔습니다. 130불 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역대급이었죠. 그러면서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12만 원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0년 11월 달부터 2020년 6월 달 그리고 2020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S-오일의 이 양구간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정제 마진을 통한 실적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S-오일이 2022년도 초반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서 2022년도 초반까지 났던 그 실적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제 2022년도 6월 달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조금 이제 6만 원 부근에서 6만 5천 원 부근에서 그래도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락이 여기서 더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뼈아프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6만 5천 이상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지금 조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소위 말하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박스권 6만 5천 원에서 8만 원대 박스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7만 5천 원도 10%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7만 5천 원 이상에서 약수익 정도는 충분히 시연이 가능하고 적어도 손실 볼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략은 뭐냐?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만 5천 원에서 8만 원의 박스권 흐름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반은 손절하고 10% 남았다고 하셨는데 반을 또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지금 구간에서 이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평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적어도 한 7만 2천까지 떨어지겠죠. 그럼 7만 2천에서 만약 8만 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손실 났던 것까지 보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S-오일을 갖고 있다라면은 앞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OL에도 애정이 잊히지않으면은 팔고 난 이후에도 65,000원 매수, 8만 매도 이런 기계적인 어떤 매매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SOL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스권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춰보는 선택지도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봐야겠죠. 네. 네, 손여로 팀장님의 한 줄 전략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좀 시장이 좋아 보이는데 좋다고 믿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양극화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종목 차별 장세입니다. 근데 종목 차별 장세는 약간 매매를 좀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셔라 이런 뉘앙스고 양극화 장세는 둘 다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셔도 되시고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 성장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가능할 것 같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가 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은 외국인 투자가 된 순매수가 나왔고 제가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은 매도보다 매수가 우세하고 선물이나 이런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된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상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오냐 안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산타랠리가 나오지만 산타랠리 오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움직인다. 근데 성장주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에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음봉을 보여준 섹터가 HBM3랑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융주들이 3분기에도 예대 마진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금융주들의 과거 흐름을 보면은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되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HBM3 관련해서는 뭐 과거 흐름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보다도 가격이 올라왔죠. 근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과 투자가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 성장주들도 HBM3랑 금융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투자 유망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린 섹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또 누구보다 또 노래 보고 계시는 네. 분이 계시죠. 조 팀장님의 내일장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은 천하제일 단타 대회. 아, 예. 네. 신규 상장주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네. 뭘 하든 전부 다 이제 단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게 좀 네. 시작하면서 말씀 전해드린 게 네, 거래대금 관련해서 수급이 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확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부터 어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형태를 흘러가니까 오늘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기상으로 보시면은 뭐 73% 이렇게 찍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장하고 등락률 비용은 한 1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새 신규 상장주들 쪽으로 좀 많이 맥이 쏠려요. 내일은 에코아이, 동인기현 두 개 있는데 에코아이는 제가 기억하기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고 동인기현은 의료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매력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투기장이 열렸으니 단타는 치고 오늘도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장과 관련주들 이제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올라갔나요 하시면 다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손 빠른 사람이 지금은 이기는 시장이에요. 수급은 계속 제한적이고 가면은 뭐가 갈까요? 가봤자 지금 광캐를 보여주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연계된 2차 전지만 가겠죠. 좀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옳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재료가 있어도 못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면서 나는 손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반도체 만약에 기대치대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은 AI 관련주 담아 더 보시고 그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차 전지 내지는 IPO 상장 관련해서 단타나 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1월은 그래서 최대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린 구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대한 조심하자. 저의 관점은 일단 11월 내는 계속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은 2개 상장이 있습니다. 2개나 상장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더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 2가지 잘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한 줄 전략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갑자기 방송 끝 말면서 빨개졌네요. 네. 너무 힘드네요.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뭐 지난주 수요일 날 오늘만 같아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거나 상승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11월 1일부터 시장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하회도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상승입니다. 조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좀 많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조금 작을 뿐인데 어쨌거나 지금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승장이라는 것은 10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투자 심리가 뒤집혔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걸 다 끌어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조금 매매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은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런 종목들 픽하셔가지고 뭐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종목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종목 신경 쓰게 되면 지금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승장 무게 중심만 잘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승장.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성훈 차장님의 내일장 투자 전략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뭐 지난 2주 동안 공매도 이슈 때문에 다른 아시아 증시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그 투자자분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매도 이슈에 대한 부분은 여지는 없다라고 향후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내적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막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바닥에서 반등하는 기미가 많이 보여지고 있죠. 수출 반등세나 또 이제 유가 또 안정화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현금을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종목별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상승장 저희는 기원해 보면서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